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 가능성은 낮은데요. 일본 정부도 즉각 한일 청구권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런 요구까지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3자 변제 방식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수월치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권은비는 이거 없음 못 산대요. 깨끗한 상쾌한 닥터필 샤워는 매일 누리는 힐링 닥터필 은비의 필터 샤워기 닥터필.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버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기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역 청년 지원 사업 가운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안동 온 사람들의 유아란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연길의 정치 TMI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훈 전 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예. 좀 짧게 끊어서 좀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직 뭐 공식 취임을 안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한동훈 비대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좀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가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다. 아무래도. 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일체화돼 있는 분 아니겠어요?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검사를 함께 했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대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상당히 큰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또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도 윤심, 소위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글쎄 뭐 어떤 한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점과 약점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네. 한동훈 위원장의 강점은 뭐 뭘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혁, 혁신 이런 부분들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죠. 그런 네. 부분은 강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내에 있는 분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당에서 예를 들면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험지 출마라든지
이선호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간 관계도 있고 또 정치권에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제 그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DK나 PK 지역의 오래된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 이선우태 또는 뭐 퇴진 이런 부분 험지 출마 네.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약점이라면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공천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를 이제 공천을 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 출신들을 또 많이 꽂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 이제 뒤에 행해질 일이 결국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 가지 정도씩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네,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혁신적인 면, 뭐 정치권에 네. 좀 빚이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점을 짚어주셨고 약점은 역시 그 검찰의 한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저 국회에서도 이제 네. 야당 의원들과 이제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글쎄요, 뭐 보수 지지자들은 뭐 속 시원하게도 이렇게 보시지만 예. 가운데에 계신 분들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그렇죠. 조롱한다거나 뭐 좀 예, 약간 좀 맞습니다. 싸움을 거는 듯한 예. 그런 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그것도 점이 문제가 상당히 있죠. 좀 네. 예, 말이 좀 많았고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예. 그 이틀 전인가요? 거취를 좀 물어봤잖아요. 언제 그 말 들 예, 건지. 그랬었죠. 이게 예.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제 그냥 거의 이제 법무장관이니까 국무위원이니까 그대로 이제 답변을 하면 되는데 꼭 예. 질문자에게 의원님 그 혼자 그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식으로. 식의 예. 말이어서 상당히 좀, 예. 좀 자극적이지 않냐 이런 평이 좀 맞아요. 많은데 네. 이제 좀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그러면은 약간 변화가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본인도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은 다른 직책이니까 뭐 그걸 설마 모르진 않겠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저는 뭐 그렇게 기대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태도로 보인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비대위원장 하기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야당이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해내면 예. 뭐 제가 볼 때는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그건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예, 좀 그럼요. 협의하고 좀 그런 모습이 지난 1년 반 동안 없었잖아요. 여야 관계가. 그래서 예. 한동훈 전 장관이 좀 그런 모습을 좀 싹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보여줬으면 예.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자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법이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회 그렇습니다. 통과될 텐데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얼마 전 그 인터뷰에서 이미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또 예. 독소 조항도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크게 좀 부딪힐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예.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면 제가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이제 총선 필패로 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여론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여론이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많죠. 예. 네,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악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독소조항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 자체도 저는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본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으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생중계한다고 표현했는데 브리핑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도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장관이 브리핑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다른 분이 주로 대변인이었고 주로 했었고. 네, 옆에 한동훈 장관도 같이 서 있었나요? 네, 그런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야당이 추천하는 게 문제, 정의당이 추천하는 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예. 그때도 국민의당이 추천을 했었어요. 야당에서. 그것도 제3야당에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추천한 분 중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최순실 특검에서 그렇게 했고 본인이 그때 수사팀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했던 게 다 부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그 시기를 말씀하시던데 이게 원래 특검이 시작된 건 4월인가 5월이에요. 예. 근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려놔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아하. 무슨 민주당이 일부러 12월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합의를 받았으면. 해서 특검이 네. 출범됐으면 이미 조사가 이미 한참 끝났죠. 전에 들어갔고 아, 끝났을 당연하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마치 12월을 총선 앞두고서 한 것처럼 기획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이 그런 식으로 그걸 뭐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면서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치권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 특검 하자. 이 네. 얘기가 뭐 슬슬 자꾸 나오던데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절대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죠.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받을 수 없고요. 예.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건 아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 정치 야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소위 동봉투 사건이라고 해서 20명의 의원들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오늘도 뭐 김용 전 부원장 관련된 또 사람들 압수수색도 했더라고요. 계속 착착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뭐 예를 들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진상 정책실장이나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총선 후에 하자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못하겠고요. 그걸 민주당이 받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 직면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탈당 다음 주 수요일 27일 하겠다 이제 공언한 상태인데 예.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 손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네. 자꾸 그렇게 근데 물론 보시네.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손 잡는 게. 가능성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예. 가능성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제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한동훈 장관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전제를 했어요. 예. 뒤에 가서 물론 뭐 성과는 별로 없겠지만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만날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이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정말 총선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을 불러들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아까 전제한 것처럼 가능성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보다. 예.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아직도 봅니다. 저는 가능성을 0으로 보거든요, 아예. 아니, 그 양도구역 외치면서 뛰쳐나갔는데 또다시 양도구역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이런 이제 의심을 자꾸 받는 게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가해질자 행보를 자꾸 해서 그래요. 할 그렇죠. 거면 확실하게 빨리 했어야 돼요. 그렇죠. 신당 창당을 한다면 준비를 착착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미루면서 27일을 뭐 기점으로 잡아놨지만 그게 저는 27일까지 나에게 빨리 손을 내밀어라는 목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당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준석 대표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그럼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네. 그 밑에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있고 정책위 의장 당연직으로 3명 들어가는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최대 12명까지 비대위원을 더 이제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자, 비대위원 뭐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될지, 어떻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예. 이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변화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데 가능할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할 거고 그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평적 당정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윤계로 표현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가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근데 원론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메시지가 건데.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민주당에서는 뭐 한나땡 그래서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고 자꾸 이제 외치고 있는데 근데 그 한나땡이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좀 긴장해야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요. 네. 뭐 땡큐입니까? 아니면 긴장해야 될까요, 민주당?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총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진다는 생각으로 늘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늘 한 5% 뭐 우리가 지고 있다 이런 자세로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왔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이건 좋지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서 민주당을 찍고 후보를 찍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한나땡이다 이러버리면 열심히 안 하잖아요. 뭐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찍어주겠어요. 어떤 유권자가. 민주당도 긴장의 고삐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게 지금 뭐 이낙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 총사퇴하고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또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요구를. 왜냐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민주당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 거의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 3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3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당을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 비대위 선정하고 누가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 이러면서요.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져요. 특히 이제 공천도 곧 이제 1월이면 공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화를 줘가지고 뭔가 바꾼다? 정말 국민의힘처럼 문제가 있을 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재명 체제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좀 물러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총선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은 총선이나 민주당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정명석 총재. 저희 MBC에서 이제 보도 아주 실상하면서 이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수십 년간 그 여신도들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 중에 또 외국인까지도 상당수 있었던. 자, 이 정명석 총재가 1심 오늘 선고가 있었군요. 징역 맞습니다. 23년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받았고요. 저는 뭐 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3년이 나온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생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좀 더 일찍 처벌했으면 그 이후에 피해자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냥 넘어가고 이래서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MBC에서 그때 그런 다큐멘터리 만들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못하도록 더 엄하게 처벌하고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와서 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저는 23년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23년이 이제 평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사회와의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제2의 제3의 정명석이 없는지 주의도 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기업인들이 꽤 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역 청년 지원 사업 중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청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 온 사람들 유아란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아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안동 온 사람들이 운영한 유유자적팀이 이번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신 건데, 자, 우선 안동 온 사람들이 어떤 청년 기업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아, 네. 그 주식회사 안동 온 사람들은 그 안동의 지역 자원에 반해 온 청년들이 만든 주식회사인데요. 네. 이름에 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다의 온, 안동의 온 청년들이 네. 전치사 온, 안동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따뜻할 온, 안동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안동의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만들어진 그런 청년 기업인데요. 네. 행사 기획이나 뭐 디자인, 홍보, 뭐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다의 온, 전치사 온, 따뜻할 온 다 여러 가지 뜻이 있군요. 우리 유아란 대표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지금 기업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저희는 5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활동하고 있고. 자, 서울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구성원인데 유아란 대표는 안동에 머물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요? 사실 저는 태어난 거는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났고 학창 시절은 인천에서 보냈으며 이제 대학 생활은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안동에 사시거나 뭐 경상북도 출신은 아니시고요. 사실 이제 게임 친구가 안동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동에 처음 놀러 오게 되었던 것이 안동이랑 인연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여행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안동에 가볼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 3주 이렇게 있으면서 안동에 이곳저곳 놀러 다니었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동에 다음에 또 와서 계속 이제 자주 오면서 안동에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안동의 지역 자원의 매력을 느끼고 안동에서 제가 원하는 이런 지역사회 단위의 그런 복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랑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어쩌다가 안동에 오게 된 청년들이고 지역 자원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활용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게임 친구 따라서 왔다가 이제 쭉 눌러 살게 된. 네,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오게 된 거예요? 네, 저는 19년도에 처음 여기 한번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착은 21년도에. 21년부터. 네. 예, 2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안동살이가?
사실 이제 처음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제 안동에 내려오게 됐는데 예. 사실 그만큼 막 이제 뭐 장밋빛 이런 꽃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부모님은 아직도 이제 제가 안동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셔요. 하지만 이제 그런 생활을 좀 이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뭔가 안동만의 매력을 느끼고 안동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96년생 만으로 27살입니다. 27살이고 그 직원들도 다 비슷한 나이 또래고요. 네, 저랑 같거나 저랑 이제 한두 살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그런 편이에요. 네. 예. 자, 이번에 안동 온 사람들의 유유자적 팀이 큰 상을 받게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자, 이 지역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 지역 청년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연대은행 함께 만드는 세상이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그 지역의 활기를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뭐 저희처럼 청년 정착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의 교육을 진흥한다는 등 그런 청년 단체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서 이제 매년 20팀을 뽑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난 경쟁률이라면 대략 몇 대 1 정도 됩니까? 그게 한 작년 기준으로는 30, 40팀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알고 그 중에서 있습니다. 네. 한 20개 팀 정도 선정이 네. 됐고 최우수 사례 선정이 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자금 지원을 좀 많이 받습니까? 사실 최우수 사례로 지정이 돼서 엄청난 막 큰 혜택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1년 정도 더 한 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이제 더 지원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더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청년 단체들이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청년 단체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교류를 하고 만나뵐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동 와서 한 2년 정도 사업을 한 건가요? 2년이 채 안 됐나요? 네. 지금? 이제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다 됐습니다. 거죠. 예. 어떻게 좀 먹고 살만 합니까? 네, 돈벌이는 살아있네요. 네, 그래도 사실 처음에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사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주변에 도움들도 많이 주시고 이제 제가 조금 배우려는 자세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려는 자세를 좀 기특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동의 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일단 좀 흑자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도 밥을 밥을 먹고 먹어야죠. 살아야 되니까. 직원분들 월급도 못 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거는 분명 사실인데, 이렇게 조금 진실되게 활동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만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지역사회랑 함께 하겠다라는 조금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역에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초반치고는 좀 잘 그래도 살아있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점점 나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자, 안동 온 사람들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안동 2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거였어요? 사실 이제 저희도 타지 청년이다 보니까 안동에 청년들이 유출이 되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안동에 청년들이 정착을 하기를 좀 바랬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안동에서 청년들이 2달 동안 직접 살아보고 2달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해보면은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8명을 안동에 데려와서 직접 안동을 공부시키고 관광지도 탐방해보고 특산품도 즐겨보면서 안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안동에 활동하시는 뭐 지역의 기업 대표분들이나 아니면 활동가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 뵈고 그리고 이런 2달 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직접
안동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창업 아이템을 기획을 해보고 실습해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중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밖에도 도산면의 그 예끼 마을 아주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잖아요. 예끼 마을에서도 또 다른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는 거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이건 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네네네. 마지막으로 오늘 뭐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직접 수도권에서 내려온 청년의 입장으로서 지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네. 지역에 더 많은 청년들이 머물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 정말 청년들이 요즘 다 가지각색의 색깔을 가진 것처럼 답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왜 이제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은 부실하고 또 문화는 침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이게 지역에서는 또 지역의 인프라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갖고 뭔가 지역 그 수도권에 따라하려는 성향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이제 조금 뭔가 그 지역의 특색을 없애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는 거라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청년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몰라서 그리고 지역의 기회를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지방이 소멸되면서 지방의 가치들이 사라지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지방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안타깝다. 네, 그렇죠. 예. 네, 청년들이 뭐 SNS, 대중매체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는 이런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의 삶에 조금 더 그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의 삶이 조금 더 정석이고 표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각 지역의 장점, 특색을 조금 더 잘 알리고 청년들이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청년들한테 뭐 관광지 특산품을 이렇게 나열해주면서 창업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조금 이런 것들 뭐 특산품이나 관광지 정말 좋고 뭐 매력 있는 것도 맞지만은 이런 지역에서의 삶도 뭔가 가능성이 있고 생활로서의 지역도 괜찮은 편이다. 이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 네, 지역의 특색을 찾아서 그 강점으로 발전시키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의 생활이나 삶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결다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방식은 저희처럼 2달 살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의 뭐 지원 단체일 수도 있겠고요. 뭐 멘토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역의 그 특색을 찾아서 강점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그거를 잘 알리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응원합니다. 예, 사업 꼭 성공하시기를. 그리고 널리 널리 수도권 청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안동 이렇게. 네, 저도 아름다운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지방에서의 청년들도 다 파이팅입니다. 예, 안동 온 사람들 유아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다큐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내년 1월 10일 이 개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 시사회가 또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동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 네. 저는 오랜만에 영화 소개해 주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DJ와 안동 정치 관계에 대해서 글쎄요 그 DJ와 목포라든지 DJ와 신안 뭐 이것도 아니고 안동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지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고 자 얼마 전에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장소도 바로 이 영화 시사회 장소였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라서 이 영화가 기획됐는데요. 예. 또 영화가 개봉된 시점이 하필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예.
18일 이번 주에 열렸던 이 VIP 시사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참석했는데 시간이 달라서 마주치지 않은 겁니다. 아, 시간이 달랐군요. 네. 오긴 왔는데. 예. 네, 애초에는 같은 시간이었다가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사실 지금의 민주당을 이루고 있는 큰 두 축, 이 김대중과 노무현인데 이들이 이 영화 시사에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남과 이 반독재 운동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호남 기반의 정치인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 때면 늘 나오는 게 진짜 DJ 정신을 계승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그렇죠. 강조를 하곤 합니다. 예. 네,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내가 진짜 DJ 김대중의 적자임을 좀 강조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고 무튼 이 정치적 해석은 요 정도로 해두고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동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다시 한번 얼굴 좀 보고 싶네요. 이제 우리 네. DJ 하면은 정말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도 맞습니다. 떠오르고 또 남북 화해, 민주주의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이 경북은 아니지만 또 우리 지역과도 인연이 꽤 있습니다. 알고 보면 맞습니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하회마을 방문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함께 했었고 네. 자, 그런데 어떤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워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천주교 안동교구입니다. 천주교 안동교구요. 네, 이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탄압을 또 받아왔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안동교구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제가 이 과거에 교구 사료를 좀 찾아봤는데 1977년 11월 6일 영주에서 열린 천주교 안동교구 신앙대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해서 강론을 직접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강론 내용이 당시 안동교구에서 활동하던 천주교 사제들이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었고 이 강론을 하기 앞서서 일주일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 구속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느꼈던 이야기를 강론 내용으로 풀었던 겁니다. 예. 예, 가난한 농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가난을 극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배경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곳이 영주에서 열린 안동교구 강론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과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관계가 또 있었군요. 이런 인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연결해보면 1978년, 79년 영양군의 농민 오원춘 씨를 중앙정보부가 또 납치했던 사건. 이때 군부에서는 천주교를 김대중교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였거든요. 예. 네. 안동교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천주교 내에서는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이 김대중 정신과도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1992년 대선에서는 안동에 직접 유세를 했는데 이때는 이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대선 후보가 직접 유세를 했던 시기였는데 이때 농민표로 정권을 잡아놓고 이 소수 재벌을 위해서 농민을 배신하는 정권에게 투표하지 말고 집권하면 농가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안동에 와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호남 출신의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 영남권 또 안동과도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었다. 첫 번째 천주교 안동교구 짚어주셨고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앞서 살펴봤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동 화해마을을 방문하게 된 이 1999년입니다. 예.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한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어디로 모실까 하다가 안동 화해마을로 정하게 된 건데 이렇게 결정되게 된 배경이 1998년에 50 정권의 실력자였던 권정달 안동 지역 국회의원이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면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당시로서는 좀 파격이었는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적극적인 동진 정책이죠. 호남에 기반한 이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 출발지로서 안동을 삼은 겁니다. 예. 당시 안동의 권정달, 울진의 김중건, 대구 달성의 엄삼탁을 영입했는데 이 권정달 의원 같은 경우에는 50 출신임에도 이 하나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또 50에 대한 이 처벌에서 좀 피해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안동 발전을 위해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하게 됐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방문 그리고 유교 문화권 사업을 본격적으로 요 시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좀 보기 드문 이 품넓은 정치를 한다. 예, 그러니까 50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타협했던 주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근데 이 대화와 화해의 정치의 좀 표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안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동과 관련된 정치인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예. 예, 김대중의 평생 보좌관이었던 권노갑 전 국회의원입니다. 아, 권노갑 의원. 예. 네. 예. 근데 권노갑 국회의원이 신안에서 살아와서 목포에서 정치 생활을 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고향이 안동입니다. 아, 저 권노갑 의원. 네. 저 고향이 안동이에요. 네, 물론 안동에서 태어나자마자 전남 신안으로 바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 안동 분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목포에서 자라나고 국회의원도 목포에서 했는데 이 권노갑 의원이 남긴 회고록을 보면 1988년에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첫 마디가 노개비 아재입니까라고 하는 안동 사투리였습니다. 노개비 아재입니까? 노개비 네. 뭐예요? 네, 노갑이 아재입니까라고 하는 사투리였습니다. 권노갑 이름 네. 노갑 노개비 네. 아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촌 형수였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본인이 목포와 전남에서 생활했지만 안동이 뿌리라고 하는 걸 그때 다시 알게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진 정책의 일환으로 권노갑 의원이 자청해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안동 지구당 위원장과 새정치국민회의 경북도 지부장을 맡게 된 겁니다. 아하, 예. 이후에 이 권정달 전 의원이 입당하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넘겨줬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동과의 관계가 꽤나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DJ의 동진 정책, 그 동진 정책의 중심에는 안동이 있다. 이 말씀 들었고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바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입니다. 네. 예, 이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지금도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첫 해가 열리고 두 번째 열렸던 1999년 10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탈춤 페스티벌에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 또한 권정달 전 의원의 영향도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안동과 이 경북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 99년이면은 김대중 대통령 현직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습니다. 왔었군요. 현직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화에 대한 관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일본 문화도 개방하게 됐고 서태지를 또 하나의 대통령이다 평가하기도 했었고 예.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였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는데도 관심이 많았고 그 중심에 또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경북에서는 1971년에만 득표율이 대통령 선거에서 20%를 넘겼고 그래요? 71년에요. 71년에 네. 이때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과 싸웠던 그 대선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때 경북에서 23%를 얻었다고요? 네. 상당했네요.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예. 근데 요 시기가 지나고 네. 1987년, 92년, 97년 대선에서는 87년에는 2.3% 그리고 92년에는 9.6%, 97년에는 이제 13.6%. 그러니까 한 번도 20% 이상의 득표를 넘긴 적이 없는데 예. 그만큼 이 경북 특히 안동을 이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곳으로 봤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번도 뭐 경북을 비하하거나 안동을 우리의 열세 지역이긴 하지만 늘 챙겨야 하는 지역으로 생각해 왔다는 점에서 요즘 정치권에서는 좀 이 보기 드문 정치적 행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동의 관계 간략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또 새로운 느낌도 들고 몰랐던 사실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정치에 전해주는 특히 지역 정치권에 전해주는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서 일당 독점 구조를 좀 타파하려는 노력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태도, 단단한 바위에 좀 부딪히려는 의지까지 우리 지역 정치인과 특히 서로를 좀 비난만 하는 양당의 정치인 모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득표율은 낮았지만 그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기억을 가진 안동 시민 그리고 경북 도민들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별로 없을 우리 지역 시민들도 이 뭐 다큐 영화 개봉을 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공각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이렇게 쭉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그리워지는 그런 요즘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DJ와 안동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